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이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95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네트워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어떠한 그 소셜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매우 다양하죠. 그 네트워크는.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제 사회적 어떤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고 조직 간의 관계 또는 서비스 연계망 또 기관과 기관 간의 연계. 자,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협력 관계를 가지고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 기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지식, 신뢰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단체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 비공식적인 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현대 사회에서 네트워크가 관심을 끄는 것은 부족한 자원을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협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 집단, 조직들의 어떤 욕구나 지역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고 교환 관계를 가지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배열, 재구성하거나 최적화하려는 강력한 행동으로 형성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미디어를 많이 실시간으로 방송도 하고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미디어를 접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많이 알 수도 있고 또 가짜 뉴스 또 가짜 정보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결국에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매우 빠른 내재된 자본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본의 구성원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공유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례 관리에서 네트워크의 어떤 유기체적인 관계망에 있어서 자원을 효율성 또는 효과성 또는 확장성이라고도 하는 이런 가치들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자원을 효율적인 부분, 확장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례 관리를 가지고 네트워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으로서 행동 전략을 수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어떠한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 네트워크 기술을 향상시키고 또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 간의 어떤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훈련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네트워크를 관심을 끄는 것은 부족한 자원을 다른 기관에 협력하고 또 그 협력한 부분에 있어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페이지 9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사례 관리에서 네트워크의 목적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 간의 어떤 적절하고 포괄적이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자원의 책임성을 완수하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의 어떠한 시설이나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또는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필요함을 중요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사회 내에 기관들이 복지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서 제한된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중복하거나 누락이 됐을 때 최소화하고 자원 간의 시너지 효과를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의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신규 사례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협력적인 차원에서의 자원 복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물리적인 부분이나 복지 서비스가 맞닿아 어려운 지역에서도 서비스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기관 간에 어떠한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서로 조직해서 그들의 욕구를 지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상호 교환적인 부분의 관계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의 이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이론과 사회 자본에 대해서도 살펴보는데요. 자, 사회 자본이라 하는 것 또한 역시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들 적용하는 것인데 사회 이론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인 교환이라기도 하고 또는 교환 가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 이론이라 하는 것은 흔히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속하고 있거나 관계에서 공공의 어떤 적시성, 성격 이런
것을 자본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고 무상이나 약간의 대가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사회관계망, 소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소셜 어떤 이제 사회 티니스라고 하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또는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자본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세 가지의 의미를 여기에 부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사회 구성 요소의 신뢰 관계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회에 관련된, 또 공존의 어떠한 규칙에 가지고 그 공존성과 절차, 그리고 쟁점에 관련된 해결이나 자원 분배, 이런 것들이 다 호혜성 내지는 사회 관계에서 구성 요소로 구성된 여러 가지 우리가 요소로 보는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그 영향 속에 동태적인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정태적인 게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자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교환 이론은 우리가 교재 98페이지처럼 네트워크에서 사회교환에서 서로 상호 간의 신뢰의 관계의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해서 보답의 의무감을 느끼고 혜택을 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이 언젠가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의 교환 이론이라 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 언젠가는 그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관계. 우리 주고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밥을 사주겠다 하면 나는 밥을 얻어먹은 대신 그럼 커피값은 내가 낼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상호 신뢰 바탕으로 혜택을 주고받는 관계. 그래서 교환 관계에서는 지위나 자존감, 감정이입 등 심리적, 사회적 자원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교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교환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보는 거죠. 경제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민족 가치, 사명감, 사회적인 기여, 그 증진된 지위라던가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것. 그래서 이 교환 가치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뢰 관계의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이 여기에 속하는데 상담이라던가 지역 조직의 어떤 서비스, 재원, 이런 것들이 정보나 아이디어,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교환의 가치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교환의 가치는 경제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는 단위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 이론을 설명할 때 보면, 실천 현상에서의 적용점을 고민하다 보면, 네트워크를 위해서 소통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 간의 어떤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잡음이라 하는 것은 가치관, 그리고 관점, 이해관계, 외부 요구에 대한 차이, 그리고 기대치나 권력에 대한 싸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통 문화의 형성에 있어서도 역시나 상호 이해와 존중, 기반, 소통 문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 학습의 목적은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 그리고 네트워크 과정의 어려운 극복을 위해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의 목적으로 주는 거고요.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각자의 기대 수준과 갈등 요인,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우리가 네트워크는 우리가 단단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어떠한 기대 수준과 갈등 요인을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과정에 대한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우리가 하나의 여러 가지 체계로 봤을 때 보면, 현장에서의 다양한 어떤 이론들을 활용하는데요. 네트워크의 이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집들이 근무하고 경기도 수원의 실천 사례를 소개하는데, 협력 체계의 모형의 수색대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나의 요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당사자가 여러 가지의 그 기관과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이 기관과 기관, 이 지역 사회에서의 외부 협력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뭐예요? 연결고리 순환으로 연결이 돼서 이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네트워크의 모형을 실제적으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자, 네트워크에 있어서 수색대 협력기관의 지원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수색대는 그냥 어느 복지관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복지관에서 통합사례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를 중복하고 누락을 방지하는 당사자의 일을 가지고 수색대, 그러니까 복지관, 예를 들어서 이 복지대 수색대에서는 이 당사자에게 대해 어떤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인지, 또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고 빼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이제 정확하게 사례를 통해서 경기도 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에서 또는 어떤 자활지원센터에서 복지관에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다양한 어떠한 서비스를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의 발견을 연계를 해서 공동의 어떤 생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관심을 증가시키면서 외부 협력을 통해서 예산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의 복지 네트워크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너무 PPT가 뒤로 넘어갔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라고 보면, 다음은 이제 위기 개입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개입은 우리가 교재 100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위기 개입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기 개입,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보건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하고, 또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 전 영역에서 강범위하게 각광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기 개입은 우리 위기 개입 모델에 있어서 린더만이 이야기한 극심한 슬픔 반응에 대한 연구와 카프란이 이야기하는 우리 그 정신예방 정신의학 연구 프로그램에서의 기초를 해서 1950에서 1960년대에 걸쳐서 급속한 성장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나 갑작스러운 생활의 어떠한 사건, 발달 과정에서의 경험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고 그 충격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발생돼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원이 부족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 개입의 모델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위기 개입 목적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를 어떤 지원이나 극심한 고통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심리적인 붕괴 현상의 예방에 있다라고 보는 건데 위기 개입은 단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을 와해시키는 연속적인 사건들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관리의 개입 원칙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현장에서의 어떤 이제 실천의 전 영역에 강범위하게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위기 개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위기 개입을 원칙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위기 개입의 모델에 기초한 사례 관리를 그 개인의 어떤 가족이나 기능 이런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손상, 그래서 비극적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때 적용되는 사례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위기를 일으키는 시기, 그래서 사건 직후 4주에서 6주 안에 활용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위기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제한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위기 개입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복지 서비스 당사자, 이용자, 당사자의 최소한의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위기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 어떠한 초점을 두고 현재 지향적이어야 된다라는 점이 개입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 접근이 있어야 되고요. 위기 개입 기간은 4주에서 6주라고 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위기를 빨리 어때요?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계획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장애를 많이 앓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위기 개입이 그만큼 절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이고 관찰이 가능한 문제가 위기 개입의 어떠한 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의 어떠한 탐색의 비중을 두는 게 아니고 과거를 탐색할 경우에는 현재 위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한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어인 나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최선의 개입 전략을 세워야 하고 단순히 차선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또 개입에 대한 어떤 위기 개입을 수행하는 다른 관련자 그래서 사건에 관련된 사례 관리자들은 다른 어떤 실천 접근보다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기의 관리의 모델에 있어서의 사례 관리의 과정은 사정과 계획과 개입과 위기 개입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 단계를 잘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행 단계에 보면 사정 단계라 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왜 오늘 도움을 받으러 왔는지를 고려하고 위기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를 찾아올 때는 보통 위기 발생 2주 정도 망설이다가 찾아오기 때문에 빨리 이를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지의 당사자들이 현재 위기의 선행 사건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위에 어떤 도움을 받을 만한 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지지 수준과 질의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과거에 비슷한 어떠한 문제를 겪고 또 있었다면 어떤 대처를 했는지를 고려해야 되고 위기 개입에 반드시 고려할 것은 자살, 타살의 위험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는 경우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큰 사건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비행기 사고라던가 아니면 이태원 사건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바로 옆에서 친구의 죽음을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 심리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자책감을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나만 살아서 친구한테 미안해. 나만 살아서 가족한테 미안해. 그러면서 뭐예요?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또 상당 부분 또 소방관들도 보면 위기 상황에 불이 나서 어떤 대상자를 구하지 못하고 본인이 좀 미흡해서 구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감 때문에 그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와서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위기 개입이라 하는 것은 본인의 살아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부분, 그래서 자살, 이런 우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위기 개입에 반드시 넣어서 치료가 같이 돼야 된다라는 점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위기 개입에서.
자, 계획 단계는 이 계획에 있어서의 위기를 인해서 우리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인지를 평가를 하고 또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 주변 자원들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또 현실 가능한 대안들은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무엇을 수행할 것인지를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계획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입의 단계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자신이 처한 위기를 대해서 지적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또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표현하기 힘들었던 부분들, 그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대처 기제를 탐색하는 것이고,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 자신의 사회적인 지지 체계를 형성해 가거나 또는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위기 개입에 관련된 계획은 역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위기 개입의 마지막 단계에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위기를 다루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배웠는지에 대해서 위기 개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 개입의 어떠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개입에 있어서의 위기에 기초한 사례 관리는 사정, 계획, 개입, 위기 대비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각각의 개념들을 좀 다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렇다면 위기 개입에 있어서의 단계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러면 긴급을 지원하는 유용한 위기 단계 6단계 모델이 있는데 자,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제임스 길리랜드라고 하는 학자가 위기 단계 6단계를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관련해서 우리가 1단계 가정은 결국에는 위기 개입은 결과적으로 가정폭력이라던가 학대, 성폭력, 자살, 충동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의 위기 이런 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모델을 효과적인 모델로 실제적으로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6가지의 개입 모델에 있어서의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당면 과제를 정의하는 단계가 1단계라고 보고 2단계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안전한 확보하는 단계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지지하는 단계이고 4단계는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가 되겠고 5단계는 계획 세우고 6단계는 참여시키는 단계. 그래서 긴급 지원에 유용한 위기 개입 6가지의 모델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실천 이론에 있어서 수원에 있었던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000땡땡 1월 사회복지사와 평소 지역 주민으로 친밀하게 지냈던 머머동 아파트의 부녀 회장으로부터 2달 전에 아파트 30호에 불이 크게 났는데 전기도 끊긴 그 집에 청년이 혼자 살고 있었다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즉시 초기 상담을 위해서 가정 방문을 했지만 청년과 면담, 대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청년을 둘러싼 환경의 위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니 환경에 화재로 전소되었으면서 주거 환경이 그리고 깨진 유리창이 파손되고 또 현관이나 집의 내부 전기, 수도, 가스 모두 단절됐다라고 하고 한겨울에 난방 없이 지내고 있음을 파악을 한 거죠. 당면 과제는 뭐예요? 돌봄이 필요한 거죠. 가족 돌봄. 정신적인 건강 회복도 필요합니다. 의식주 해결이 필요한 거에 있어서 기초 사정을 실시를 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었고 무엇보다 의식주에 대한 기초 생활 영역이 가장 긴급한 상태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일 사례 회의를 통해서 긴급 사례 관리 당사자로 선정이 되어서 사례 관리 개입을 통해 긴급 후원금, 그래서 생필품이라던가 식료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주거 역시나 입소와 어떠한 이제 주거 환경이라 하는 것은 지금의 집이 아닌 새로운 거주 환경에 좀
좀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아파트가 됐던 공동생활주택이 됐던 이런 데 의뢰를 해놨고 방화 관련돼서 법률 지원의 진행을 맡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QR코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찍어 보시면 여기에 따른 동영상이나 우수한 사례에 관련된 기타 정보가 좀 더 자세하게 들어 있으니까 한번 QR코드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어서의 사례 관리는 역시나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실천 개입에 적극적으로 위기, 긴급, 이거를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례 관리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책 우리가 교재에 좀 펼쳐보시면, 음, 사례 관리 실천 과정의 이해가 있는데 페이지는 우리가 112페이지 살펴보게 되면요. 사례 발견과 초기 면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 발견에 대한 종류와 개입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사례 발견이라 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 중에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듣고 읽기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건도 역시나 사회적인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때 송파 세 자매 사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이가 든 엄마와 딸 둘이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딸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이제 그 장애를 입고 있는 거고, 둘째 딸은 소아 당뇨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정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엄마가 이제 가장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식당에 설거지를 해주면서, 그,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세 식구가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식당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생활에 어떠한 생활고로 엄마가 심하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찰나에 다쳐서 더 이상의 이제 생활 여건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세 모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희대의 사건으로 또 이제 메인 뉴스로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복지의 사각지대, 이 사건이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촉발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2022년에 수원 세무녀 사건이 또 비극적인 반복을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발견의 필요성이 이제 존재함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발굴하는 쪽으로 이제 사례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는 신청주의였거든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으로 나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신청을 해야지만 그게 우리가 접수가 돼서 심사를 하는데 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점점 사회복지 영역이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주의라고 하는 이 원칙이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당사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서울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또 2019년에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지역복지에 강조를 많이 했죠. 그리고 2020년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 제도 하에 개선들을 사례들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점을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또 민간복지 영역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방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웃에 어떤 소외된 이웃이나 소식의 끊김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어때요? 지역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 행정복지센터도 굉장히 뭐예요? 60세가 넘으면 이제 계속 알림 문자가 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사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이제 나이가 일정 부분 65세가 되거나 60세가 넘으면 알림 문자가 오거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SNS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이제 사회의 어떠한 형태에 있어서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 가족이 없거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에서 관심 분야에 갖게 되다 보니까 고독사로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를 한지 뭐 예를 들어서 3년, 5년 후에 발견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했거든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 없으리라는 보장을 못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등기부 등본 뭐라 그러죠 그거 그 전입신고라고 하는 거 있죠.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전입신고를 가지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통장이죠. 그 지역구의 통장이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소만 이전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거주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실제로 세대주가 이사를 왔다라고 하면 몇 명이 이사를 왔는지 그거를 맞춰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지역에서 지역 주민에 관련된 관리를 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독사 예방의 방법에 있어서도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들은 결국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어떠한 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 그리고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의 어떠한 이웃에 대한 소식이 끊기면,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쓰러지진 않았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역에 있어서의 복지, 이 사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암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필요성은 다변화되는 국가의 어떠한 또 사회적인 부분에서 위기 가정 형태도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가정,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가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사례 발견 캠페인, 지역 주민과 함께 시장을 이용하면서 대상자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주민들의 참여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사례 의뢰를 하기도 했고, 또 복지 대상자의 의뢰 당사자와 세입자 집주인 간의 관계, 수개월째 뭐 이제 월세가 밀린다거나 집세가 밀려서 일부 부담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해당 주민의 의뢰로 복지관에서 즉시 의뢰 당사자인 세입자 가정을 방문해서 초기 상담을 해서 공공이나 민간 지급에 관련된 긴급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현장이고요. 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웃의 사각복지 발굴을 위해서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의한 발견에 의한 것도 역시나 이용 당사자들이 서비스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아웃리치에 있어서의 사례 관리의 기법이 강조되고 있는데 아웃리치는 사례 관리 기간 밖으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용 당사자들을 찾아내서 당사자가 기관의 서비스 체계로 들어오도록 독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요, 기관들에서의 사회 관리도 있지만,
또 자발적으로 오는 어떠한 이제 그 사례에 있어서의 상담 이런 것들을 좀 기법을 잘 알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례 관리에 관련된 복지의 발견은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숨지고 자기 아들이 노숙이나 반년 동안 몰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례 발굴에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앞으로 좀 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우리가 미시적인 실천 기술과 거시적인 실천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데 미시적인 거는 뭐예요? 협소한 개념의 미시적인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잠재적인 당사자, 그 집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담이나 의뢰서 작성이나 접수나 발송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 처리를 기술을 우리가 미시적인 실천이라 하면 거시적인 것은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알리고 지역 주민의 어떠한 지속적인 소통, 잠재력을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을 찾아가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역 조직화를 기술한다거나 사례 발견을 위한 캠페인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 조직화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지역 조직화라 하는 것은 임상을 중시하는 상담 위주의 실천이 강조됐던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주변에 당사자 주변에 사회적인 관계에 연결하고 있는 중개하는 조직화 기반의 실천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전문 봉사단 활동이 있고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로 모임을 가지고 지역을 조직화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또는 어때요? 이웃 주민들로 인해서 발굴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라는 것은 지역을 조직화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캠페인 유형들이 있는데요. 캠페인을 위한 것은 직접적, 간접적인 부분이 있는데 직접적인 방법에서는 거리 캠페인이 있고 지방 가정에 방문한다거나 지역 모임의 행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어떤 주요 장소에서 주민들에게 사례 발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취약계층의 밀집 지역을 방문을 하고 주민 행사 또는 참여를 위한 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견하는 케이스가 있고 간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테크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관의 협력이나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소셜 미디어나 커뮤니티 케어 웹사이트를 통해서 캠페인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의 협력 이런 진행 과정을 가지고 캠페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홍보도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겠죠. 지역 신문이나 라디오나 SNS를 통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발견에 있어서의 어떤 캠페인의 효과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한다거나 지역 주민의 특성과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지역 사회에 어떠한 변화시키고자 하는 추가적인 방법의 목적을 가지고 사례 발견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 의식이 향상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례 발견을 위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례 관리에 있어서 접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라고 하는 것은 사례 관련 발견 이후에 어떠한 잠재적인 부분의 당사자 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여부, 그래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초기 면접 상담에서 면밀히 적격성을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면접에 있어서의 어떠한 진행 여부를 판단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정보는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을 한정하되 기초 면접에 진행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을 간다 하면 병원에 첫 번째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접수잖아요. 그럼 병원에 접수를 할 때 그 병원 관계자가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소화도 안 돼서 병원에 와서 내시경 검사를 하러 왔다.
내지는 아니면은 발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발에 염증이 생겨서, 나 진료를 보러 왔다. 근데 이거를 꼬매야 되는지 아니면 약물로 치료해도 되는지 이걸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충 접수라고 하는 것은 적격 여부예요. 자, 어느 과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어느 과의 치료가 필요한지는 접수 부분에서 알려주는 부분이죠. 세세하게 여기 디테일하게 뭐 배가 아파서 너무 며칠 전부터 배가 아파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왔는데 집에서 열도 나고 그리고 설사도 하고 막 그랬다. 이런 얘기는 접수 단계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최소한의 접수, 인테이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접수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접수 단계의 적격성 심사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기관에서 우리 기관에서는 요 클라이언트를 상담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네. 그러면은 다른 기관에 그냥 원스톱으로 접수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특성에 맞는 다른 기관의 의뢰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관의 운영 주체, 서비스 내용,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법, 참여제 선정 방법에 따라서 이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두 각기 다른 접수 방법으로 적용을 하되 민간기관 내에서도 접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다소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접수 과정에서 어떻게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지 보다는 해당 결과를 잠재적으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접수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어떠한 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적격성 심사에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그 불필요한 것보다는 어떠한 것이 가장 빠르고 이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안내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는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특별히 서비스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모든 직원이 또 동일한 기준으로 제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복지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안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 못 본대 뭐야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된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왜 안 되는지의 이유부터 해서 타당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접수 단계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 128페이지를 보실까요? 128페이지는 현장에서 사례 관리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기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자,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례 관리 발견과 접수는 기관 간의 협력이 시작되는 첫 단계이라고 보는 건데 의뢰서를 주고받는 행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협력 관계를 맺게 되면 협력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최적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구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은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라던가 업무 처리 절차,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자, 이러한 차이는 업무 협력 과정에서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되고 또 단순히 사례를 주고받는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당사자들의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뢰받은 기관과 의뢰하는 기관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의 틀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관과 기관대의 어떠한 이제 우리가 전달할 때 있어서 당사자들의 어떠한 선입견을 주고받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만 우리가 의뢰 사항에 적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의 어떠한 의뢰를 받게 되면 신뢰를 하고 선입견은 형성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만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명확한 의사소통 체계를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유에 대한 어떠한 목적,
설정이라든가 피드백 제공이나 수령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은 역시나 기관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당사자의 자원 지원 기반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접수 단계를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초기 면접에 관련돼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요. 초기 면접이라 하는 것은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테이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기 면접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테이크는 본격적인 사정 전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 그래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친밀감, 그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을 당면한 상황, 그리고 필요 욕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사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사자들로 등록될 것인지 아니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수집하는 과정을 우리가 초기 면접의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사례 발굴에 대해서 우리 접수는 아까 초기에 했었죠. 그래서 사례 발굴의 의뢰가 접수가 시작이 되면 초기 면접 인테이크를 하고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과 계획을 하고요. 또 실행과 조정 및 점검을 통해서 끝난 다음에 평가라는 것을 하고 평가 이후에는 종결이나 사후 관리를 이렇게 순서대로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초기 면접은 우리가 사례관리 신청 과정의 첫 단계로 사정의 전 단계와 사례관리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상황과 욕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우리가 초기 면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 면접에서는 우리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처한 사항을 위급하거나 욕구 충족에 긴급한 경우에는 초기 면접과 사정을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실시해서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자원 연계로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3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초기 면접의 자, 131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서 초기 때로는 있죠. 초기 면접과 사정을 나누지 않고 진행할 때는 우리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처한 상황을 위급하거나 요구 충족에 긴급한 경우에는 초기 면접과 사정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자원 연계를 통해서 사례 관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목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면접에 우리가 목적과 특성을 보게 되면 신뢰관계 형성의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라포는 뭐예요? 신뢰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말을 라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친밀감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관계,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 만남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관계망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초기 면접에서 우리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욕구가 위급하지 않고 복지 당사자가 자력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 사례관리 당선자로 선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복지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초기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초기 면접은 사례관리의 첫 걸음으로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관계에 매우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례 관리 당사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사례 관리 전반에 이끌어가는 토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례 관리 당사자의 어떤 중요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사례 관리 당사자의 초기 면접을 한 사례 관리자 또는 초기 면접을 시행한 기관이 맺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면접의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의 사례관리 당사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복지 당사자의 신뢰관계 또는 전문적인 관계, 친밀한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관리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초기 면접의 목적이고 또 긴급 또는 위기 사례인지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복지 당사자와 당면 과제에서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복지 정보에 관련된 전달들이 바로 초기 면접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기 면접에 어떠한 우연한 만남과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욕구 충족을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초기 면접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이고 공식적인 과정임을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지 당사자의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과정을 초기 면접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페이지 13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면접 전과 면접을 실행하고 면접 후에 세 단계로 초기 면접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초기 면접에 관련돼서 자, 우리가 면접 전 거를 한번 볼까요? 면접 전에는 과업에 있어서 초기 면접에 임하는 태도를 점검한다라고 하는데 당사자를 존중하고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면접 전에 면접 준비를 하기에는 물리적인 환경을 점검하고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면접 전에 어떤 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면접 실행에서는 면접에 있어서의 초기 진행에 대해서 인사라던가 포괄적인 욕구 파악, 그리고 복지 정보에 대한 제공,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면접 후에는 초기 면접 기록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 내용은 상담 내용과 관찰 사항, 그리고 사례 관리의 의견, 종합 의견이 되겠죠. 그 면접 후에 우리가 사례 관리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하고 사례 관리 당사자에게 안내를 하는 것이 바로 면접 후의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뢰 관계에서 라포 형성을 하고 사회 관계 모양을 형성했다라고 하면 적격 여부, 판단 여부는 의뢰 배경이 무엇인지 당사자의 상황이라던가 주요 욕구 등을 고려해서 판단의 근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판단할 때 긴급을 위하는 것이냐, 위기 상황의 어떠한 사건 사례이냐라고 판단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긴급하고 시급한 당면 관세가 있는 경우가 제일 먼저 1순위, 사례관리자의 판단의 사정까지 통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긴급을 요하고 시급한 당면 문제가 바로 1순위로 배정을 해야 되겠죠. 자, 복지 정보 제공에 있어서의 연계 관계도 또한 당사자에게 정확한 복지 정보를 전달하고 사례 관리 당사자 미선정 시에도 적절한 정보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초기 면접에 이렇게 목적과 특성을 이야기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라포 형성,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관계는 결국에 우리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가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면서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당사자의 개별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당사자 개인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공감이나 이해를 표현해서 진실성과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보장할 정보와 그렇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는 건데, 자, 라포라고 하는 것은 서두르거나 사적으로 개인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라포는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막 믿음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어때요? 믿음과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에서 아주 기본적인 관계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포는 우리가 지나치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그리고 당사자들이 서로가 소통에 원활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초기 면접에서는 비어스텍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비어스텍의 7대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회복지사의 7대 법칙.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초기 면접에서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개별 사업 관계에 있어서의 적립한 사회복지사와 당사자 간의 어떤 전문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7대 관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1학기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기술론도 나오고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계속 나왔으니까 아마 유명한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어스텍의 7대 그 사회사업에 있어서의 원칙, 그래서 뭐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고요. 또 자주성의 원칙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7대 원칙이 있는데요. 136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 있네요. 자, 우리 비어스텍이 이야기하는 초기 면접 7단계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는 전문적인 관계를 가능하는 관계에서의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화, 비밀보장, 또 비심판적인 태도, 수용과 또 의도된 감정 표현, 그리고 자기결정과 통제된 정서적인 관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다음 시간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